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무난한 인사를 하면 논란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 늘 고민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불거진 데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내비친 언급입니다. 이는 관료들의 기득권에 부딪혀 개혁에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을 통해 입수한 국가보훈처 공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등 3명의 국외 사적지 탐방 출장, 4박 6일로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일행 3명 중 국회의원은 정우택 의원뿐, 정 의원의 항공운임 575만 원과 체재비 1963달러는 국가보훈처가 부담했습니다. 동료 의원 없이 홀로 간 이유를 묻기 위해 정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던 독일에 다녀온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예산은 산업인력공단이 냈는데 7박 9일 일정에 예산 2천여만 원, 비서관도 함께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한 언론에 오래전의 일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추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개별 상임위를 통해 집계한 한국당 의원의 단독 출장 내역은 지금까지 16건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나홀로 출장을 다녀온 게 야당에서도 흔한 일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번 단독회담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1시간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홍준표 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 홍준표 대표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북핵 폐기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이비아식 해법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회담에선 홍 대표의 요청으로 국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홍 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 철회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그리고 경제수석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로 경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외교안보 문제와 국내 현안이 7대3 비율로 다뤄졌으며 회담 분위기는 삭막하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이 꽉 막힌 전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있을 회담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존경심이란 표현을 사용해 국가 정상 간 회담임을 분명히 하면서 큰 기대감을 보인 겁니다. 실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도 했습니다. 정의용 볼턴 라인이 정상회담에서 다룰 비핵화 방안에 대해 조율을 마친 직후에 한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결코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겁니다. 두 정상이 궁극적으로 합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일갈 타결의 기조 속에서 이를 위한 조건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정상회담 성공 방안에 대한 조율을 마치면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세부 조건을 놓고 북미 간의 본격적인 예비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딱 2년 전 4월 13일 4.13 총선이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2016년. 거기서 광주에 나가셔가지고 장렬하게 떨어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은 완전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양향자 광주시장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우리 방송에 지금 현재 경쟁자분의 고정 방송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양향자 후보님을 굉장히 뵙고 싶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왜냐면은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마차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니 진짜 몰랐어요. 고향이 세상에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가 같을 줄은. 세상에. 나는 345번지인데 몇 번지? 16번지. 이야, 이런 인연이. 그러니까요. 네, 알고 있었죠, 마차님. 아, 저는 양향자 후보님을 제가 커리어를 고민하던 때에 전혀 모르고 검색을 해서 알아냈던 분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더민주에 들어오셨을 때 네. 감회가 정말 달랐어요. 새누리당 거였으면 어땠을까? 안 갔겠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천장이나 아니면 30, 40대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특히 여성들에게 기감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만남이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네. 마차님, 네. 우리가 나름대로 오신다 그래서 준비한 그게 있어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얼굴만 봐도 향기 나는 사람, 자랑스러운 후보. 향자 언니가 정말 좋아요. 오, 좋아. 지금 오늘 묘하게도요, 강기정 후보가 바쁘셔가지고 오늘 방송 못 나오셨는데 잘하셨어요. 굉장히 약오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드님 엊그저께 군대 보내셨죠? 어제요. 어제요. 어제 저 논산훈련소에 제가 이렇게 가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가보셨어요? 못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수행하시는 분이 안 가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날라갔다 왔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따라오셨지? 믿을 만한 자식이었나 봐. 저는 남자친구 갈 때 가본 적 있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날이 5월 8일이었어요. 어버이날. 어떤 사람도 뭐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군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빠가 군대 가는 모습은 보긴 했으나 우리 아들의 군대 가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러 가면서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막 뭉클하고. 근데 달랬어요, 마음을. 일하는 엄마, 바쁜 엄마가 제대로 밥을 못 챙겨주는데 거기 가면 새끼는 주니까 그거 하나는 진짜 좋다.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지상 최대의 엄마들의 과제는 우리 아이가 밥을 새끼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 80세인데 뭘 하실 때가 알죠? 아,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뭘 하실 때 최대 지상 과제가 당신의 딸 아침 먹여서 내보내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은 대코라는 게 있잖아요. 대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면 제대로 부르면 쌍봉댁인 거예요? 저요? 저는 쌍봉댁이 되겠죠. 야,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가 광주댁이었으니까. 광주 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뭘 하실 때. 자, 그 쌍봉댁은 벌써 아드님을 군대 보내셨습니다. 그 정도는 안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실물로 보면은 이제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자녀분 있을 만한 정도 얼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사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4살 때 해서 딸이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28, 지금 만 26이니까. 뭐 하신다고 그렇게 빨리 하셨대요? 잡혀갔죠.
남편한테. 역시 품절녀. 빨리 품절 되셨군요. 아주 일찍 가장 먼저 품절이 됐습니다. 난 공감해. 뭐가 공감이 되냐면요. 괜찮은 사람은 대부분 다 결혼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괜찮다는 보증 중에 하나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는 참 괜찮은 품절녀예요. 네. 자, 어쨌건 양희양자 광주시장 예비 후보님과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고졸 여성 임원.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죠. 여성 출신의 고졸 출신 뭐. 지금 뭐 앞에 있는 마차님이 가장 뭐랄까 이렇게 부럽고 동경의 대상인 그런 인물이에요. 가끔씩 그런 좀 헛소리 해가지고 악플 달릴 때가 있는데 이제 저쪽 계열에 저쪽 계열의 정치인 중에 롤모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 말했다가 욕 먹고 뭐 이런 거지.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누구? 예전에 누구였었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윤선. 제가 이제 스펙만 보고.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정할못이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경력을 사실은 지금은 여상 졸업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네. 박사과정을 쉬고 있어요 지금. 출마하느라고 2년 동안에 지금 4번째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저도 제 주위에 막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거 봐서 서울대 간 친구도 한 명 있고 그런데 그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어쨌건 삼성전자에 85년도에 입사하셔가지고 2014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상무에 오릅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입당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학력, 성별,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다. 그 입당식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씀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그 말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디든 죄송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객과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결론을 부정하고 역동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이든 학벌이 어디이든 해서 거의 1분 정도를 지금도 좀 그런 좀 고생한 게 이렇게 떠올라서 그러신 거예요? 30년 동안 쉽지 않았죠. 그렇다고 뭐 악다구니 쓰면서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 유리천정은 정말 견고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왔는데 그때 E1, E2, E3 그러니까 E1은 고졸, E2는 전문대졸, E3는 이렇게 뭐 대졸 이렇게 하는데 E3 시험을 보는 때였어요 제가. 근데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필기는 합격했는데 근데 면접 떨어지면 6개월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면접을 볼 때는 이 유리천정을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만 카세트 테이프 그때 녹음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그걸 녹음한 걸 듣고 다시 녹음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그렇게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다시 하고 해서
면접관들이 5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혼자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저는 오늘 면접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제가 이 회사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나갔어요. 정치인이 되면은 따뜻한 미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분인 거예요. 제가요? 삼성에서. 그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거죠. 정치인이 되면 웃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노력을 했을까가 저는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게. 우리가 김연아 선수한테 감동하는 것은 그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모습에서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노력했을 그 시간들 정말 얼마나 엉덩방을 찌고 또 일어서서 노력을 했을까. 이게 이제 주마등처럼 내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감동하고 또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삼성전자 임원이 되고 또 입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게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하셨던 거죠, 사실. 네. 저도 어렸을 때요. 대학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형도 대학교 들어갔는데 상고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들을 때 느끼는 그 서운함이 나중에 명절 때 나이 먹어가지고요 술 먹고 싸우는 계기가 돼요. 그렇죠. 왜 형한테만 잘해주냐고. 맞아.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워낙 좀 알려진 이야기들이라서 또 하기는 좀 그런데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부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딸이 하나인데 나한테 아빠가 왜 저러시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도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계시라 그러고 나와서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원서 쓰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제가 원서 달라고 그러고 그냥 찢어버리고 이제 인문계 썼었어요. 그때는 나는 실업계를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공부도 꽤나 잘했고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너무 그때는 좀 대부분 다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고 쌍봉리 전체가 다. 좀 그랬죠. 이 집은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미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쌀액이 우리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좀 죽도 써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요.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제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거죠.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내 동생도 보살펴야 되고, 알아서 어머니도 보살펴야 되고, 아이고. 가족들도 다 보살펴야 되고, 제 어깨는 responsibility. 그 책임감은 아주 저의 원동력이에요. 힘의 원동력. 그래서 소녀 가장 같은 거셨네요.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엄마 계셨고, 오빠는 뭐 군대가 있고, 작은 오빠는 뭐 그때 작은 오빠는 행방불명돼서 없었었고 이제 우리 막내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책임이 나한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 원서를 바꾸면서 뭔가 무너지는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타고난 딱 그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뭐 상고 간다고 해서 뭐 내가 인생에 달라진 거 있나? 그때 뭐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섭게 그걸 돌파해요. 민주당 입당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기자회견장에서 한참 말을 잊지 못하던 그 느낌은 이제 인생 자체가 도전의 연속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삼성에서 그런 스펙으로 들어가서 상무가 되기까지의 확률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가 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변호사 100명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의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스카우트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3일 4.13 총선이잖아요. 딱 2년 전. 네. 아마 이 시간쯤이면 출구조사 나왔을 거예요. 네. 예. 8시 4분 현재. 그때 떨어졌을 때 그 느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뭔가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뭔가 잘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씩 있어 보이는데 더 감동했던 건 그 정치 거물과 붙어서 정치 신인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 나 광주 그냥 그대로 있을래 뭐 그런 선언하신 거잖아요. 저는 6시 출구조사 때 8개 지역구가 초록색으로 확 바뀌는 거죠. TV 나오자마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다 졌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시작이야. 이런 생각. 누구에게는 그런 초록색의 전체의 패배가 끝이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담담하게 그때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전화를 돌려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돌리고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우리 현재 최고위원이신 거죠? 네. 의원님 그 표에는 우리 어머니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광주에 천정배 찍어야 되냐 양양자 찍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셔서 100% 양양자라고. 천정배 같은 사람들 또 그분 지역구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광주로 내려간 건데 근데 그 표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광주하면 다 국민의당 찍은 줄 알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때도 민주당을 찍었던 것이고요. 저는 처음에 6대 1이었어요. 60% 대 10%. 근데 실제로는 40대 30. 거의 뒤집을 수 있었네요. 저는 그분이 안산에서 뭐 4선, 5선 그리고 송파에 가서 안 되시고 다시 광주에 와서 그렇게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호남 출신의 정치 엘리트인데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명분 싸움에서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반문 정서가 워낙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 지지율에서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사실 당 보고 찍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했고 어떤 분은 뭐 진짜 진분도 있고. 네. 천정배 의원의 별명이 천사인볼트예요. 잘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정할모선. 그러니까 안산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현역인데 서울시장 나간다고 바로 국회의원 사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본선도 못 갔지. 그런 상태인데 자 어쨌든 남의 이야기는 좀 덜 하고 싶고요. 오늘은 네. 삼성에 있을 때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일본어. 네. 반도체 하면 일본 쪽이어서 네. 일본어를 그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원래 반도체가 1970년도에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다지 산업이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근데 80년도에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반도체 산업이. 85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86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쌀 속에 돌멩이 같은 거예요. 다 연구원들이고 나는 연구원 보조고 다 전자전기 컴퓨터 내지는 물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나 혼자 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컴퓨터하고 복사하고 그냥 아침에 복사물 쭉 책상에 놔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정말 금치산자도 아니고 내가 삶이 좀 많이 고달프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책상에 늘 일본어 페이퍼들이 널려 있는 거죠. 일본 책자, 일본어 페이퍼들이. 근데 연구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독일어를 했어요. 네. 제2 외국어로. 그러니까 일본어를 거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보지도 관심도 없고.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광주 여상이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에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강사가 오셔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갔기 때문에 사실 한 2달 배웠나? 그럼 2달이라고 해봐야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띄우고 갔었는데 그 페이퍼를 보니까 뭐 굿모닝 뭐 굿도 모닝구로 나오지만 그렇게 밑에다 굿모닝으로 영어로 써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다카나는 영어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히라가나도 대부분 다 한자와 이어서 그걸 다 밑에다가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좀 몇 개를 이렇게 적어서 줬는데 연구원들이 그때 좀 놀라더라고요. 일본어 할 줄 알아요? 미스 양 일본어 할 줄 알아요?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회사에 보니까 일본어 과정이 있어요. 연구원들을 위한 과정. 근데 그때는 연구원 보조가 여상 나온 아주 말단 여사원이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혔나 봐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처음에 이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죠. 결혼하거나 결혼해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아이를 낳고 다닌다는 거 상상도 못할 시대니까. 근데 이제 연수과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규 과정으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나 뒤에서 그냥 청각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쌍했는지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도 가장 먼저 제가 일본어 자격을 따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공부를 하고 오면 사무실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신나죠. 이제 사람 대접을 받잖아요. 점점 일본어 스킬이 늘어가는 거죠. 한 단 하다가 2단 할 수 있고 3단 할 수 있고 한 패러그래프하고 한 페이지 하고.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던 것을 밑에 깨알같이 내가 0.5mm짜리가 제일 많이 썼잖아. 그 가장 밑에다가 얇게 나오는 걸로 일본어 보면 아주 그 칸도 되게 좁아요. 그 밑에다가 깨알같이 쓰느라고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쫙 나눠주면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 미스 양이 양양자 씨로 바뀌었다고. 멋있다. 미스 양이 아니라 양양자 씨 나 이것 좀 해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특이하게 저는 인문계 여학교였는데 제2외국어 일본어였어요. 일본 그 NHK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알아먹어요. 지금 많이 안 쓰니까 까먹긴 하는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뼈를 묻고 왔잖아요. 지금 뼈가 없는 상태로 손살로만 돌아다니잖아. 근데 우리 껍데기만 양양주 후보는 뼈를 깎았어 지금. 얼마나 아플까? 김문수 후보 순살? 네. 저는 네, 네, 와카리마시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인재 영입 7호. 숫자도 좋아. 이게 그래서 이번에 민선 7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려고 저를 럭키 세븐으로 데려온 것이요. 그러셨나 보다. 진짜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네. 어떻게 제안이 들어봤어요? 처음에 메일이 왔다니까요. 이메일이? 이메일이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진짜? 회사 메일로. 아. 그래서 양양자 상무를 문재인 그때는 의원이었으니까 문재인 의원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왜 나를 궁금해 하냔 말이지. 근데 약간 느낌이 그때 약간 그런 조짐?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있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좀 느꼈어요. 이 촉은 그때 받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개고생하시는데 지금. 아니 우리 비서분이 이메일을 포워딩 시켜주고 나한테 찾아왔어. 상무님 이거 뭐 누가 메일이 왔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저 문재인 있잖아 그 양반 10만 원 보내고 그냥 내가 나중에 10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 보내줘. 이제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진짜? 네. 오. 왜냐면 그때도 이제 몇 분은 제가 정치 후원금을 정치후원? 하고 있었으니까 정치 후원금을 10만 원 보내고 막 이제 좀 그러고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아니더라고.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하더만요. 안 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신 분이 또 그 중에 한 분이 최재성 의원님, 전 의원님. 그래서 만나게 됐죠. 발품들을 엄청 파셨구나. 그렇죠. 삼성전자의 대상무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결정하는 어떤 제 인생이 아니고 어디선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나한테 오는 사명, 소명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정치권에 아예 발 들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뭐 지역 감정은 아니고 전라도 광주 이쪽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정서가 있기는 해요. 그 관심이 없더라도 정치 쪽에 조금씩은 더 관심을 있게 보는 일종의 개념 같은 건데 그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나는 30년을 딱 30주년 입사 기념일인데 이제 또 다른 30년은 나는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내 후배들은 나처럼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이 삼성 안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강의를 많이 갔어요. 후배들.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뭐 그런 무슨 강의가 있든지 간에 부르니까 정말 내 후배들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일하는 거 외에도 해주겠다 하고 그런 봉사를 좀 많이 했죠. 이제 임원이 되고서는. 그런데 이 봉사를 이 안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묘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대표 멘토였어요. 조윤선 장관 그때 전 장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김영란 대법관, 조희진 검사장, 저 뭐 해서 대표 그 여성 1호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1호들 해가지고 12명인가 해서 이제 대표 멘토로 해서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바쁘니까 활동을 밤에만 했죠. 밤에만. 이제 이게 이메일로만 메일로 이렇게 막 어려운 카운셀링 받으려고 이렇게 메일이 오면 밤새 그거 답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학에 이제 우리 여대생들 강의 가고 또 경단녀들 어디 오라 그러면 가서 또 강의하고 경단녀 이런 이제 봉사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것이 삼성 안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대국민 상대로 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 이타적인 삶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딱 한국 나이로 50이 돼가는 그 지점이었으니까 49의 마지막.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안 하시면 40대 중반. 그래요?
그래서 30대 후반. 그래서 그런 운명적인 것, 운명을 좀 많이 느꼈죠. 그리고 결정하게 됐던 정말 그 결정적인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시잖아요. 꿈벅 쳐다보면서 딱 호남 거절할 수 없게. 호남이 어렵다. 처음에 말씀하시고 정말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기술 얘기를 하고 이제 호남이 어렵다는 이야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호남 민심 참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고 도와달라. 근데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요? 한 반년 정도. 제가요? 그런 작업이 2016년 초쯤이잖아요. 그 전이었죠. 2015년 말이었죠.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입당 기자회견만 입당은 1월 달에? 2016년 아, 1월 12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작업이 있었죠. 아까 제가 드렸던 후보님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감이 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 되게 싫어한다고. 예. 아프게 안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네. 아프게 안 만들면 되죠. 우리 세대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딸내미한테 어리지만 그런 걸 심어주거든요. 노력하지 마. 공부하지 마. 너 가르치려면 돈 들어. 그냥 즐기고 놀아 인생. 그럼 안 돼. 지금은 안 돼. 예. 조금 더 지나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 전에 정치 쪽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는 것까지는 해. 입당식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혼자 버려지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고 또 실패도 하고 저는 명분과 가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마음속에 서면 저는 없어요. 그냥 가고 또 두렵지 않아요. 그런 가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정배 후보님하고 싸웠을 때도 전혀 두렵거나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를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는 명분 있게 가고 우리 광주 시민한테 문재인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욕을 먹고 회초리를 맞아도 이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이렇게 질주하는 거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원래 여성 연예인 정치인들은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느끼는 대로 느끼라고 하세요. 네. 50대 극초반이니까. 극초반. 네, 만 그렇죠. 50 그렇잖아요. 한.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거의 20년 정도 30년이지. 30년이지. 아, 그러네 진짜. 그분 80 다 돼 가시니까. 그런데 저는 정치도 이 세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의 세대, 청소년의 세대.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젊은 층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권에서 70년대 초반에 40대 기술원이 나왔을 때요.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육체적인 나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만 예를 들어 지금 50대 초반의 정치인들은 그 당시에 40대 초반 정도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정치를 이제 하시는 이제 사실은 시작인 거고 새로운 도전인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인터뷰를 우리 방송이 전 팟캐스트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방송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거의 한 1000회 이상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인터뷰이들 중에 가장 무서워요. 제가요. 뼈를 깎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오면 불쌍하신 분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정치인 중에는 친근한 사람도 있는데 양양자 후보한테 느끼는 건 무서워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이유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정말 강인한 뭔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이게 말랑말랑해 보여. 찌르면 푹 들어갈 것 같아. 우리 후보님이 저랑 통화하면요 둘이 사투리 써요. 이거 방송이라 좀 덜 쓰는데. 써볼까요? 오면 어쩌을까? 그런 게라에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시방 오냐, 막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오늘도 통화했는데. 오늘 양양자 후보 인터뷰를 했더니 오메 그냥 내가 저번에 양양자 찍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어쩔까요? 막 이런 식의 이제 또 나온 게 찍을란다 막 이러시죠. 네. 오늘만은 양양자 종편으로 양양자 종일 편파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캐치플레이즈 중에 제가 본 게 문재인의 복심은 최재성, 문재인의 진심은 양양자. 굉장히 이거 잘 만드셨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문재인의 복심이 지금 어깨띠 이런 걸로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혹시 광주에서 문재인의 진심 이렇게 하고 어깨띠 메고 다니세요?
그러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이용서 부부가 선거운동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딴지거는 거 아니야? 야,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문재인의 복심을 썼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예. 문재인의 복심을 쓰셔서 나는 뭘로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의 핵심, 여심, 진심, 뭐 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진심 그랬는데 본인이 문재인의 복심 쓰고 송파의 진심을 썼더라고. 에이, 네. 이렇게 하세요. 문재인의 복수심. 비밀 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병기.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쁜 적폐 세력에게 복수한다. 그냥 이게 복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지. 그렇죠. 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완전히 새로운 광주를 위한 문재인의 선택. 그게 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돼 있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광주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도 하고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거운동을 한번 봤어요. 일단 완전히 새로운 선거운동, 완전히 새로운 공약 하나 얘기해 볼 건데 선거운동을 먹방으로 하시는 게 있대요. 네. 그게 뭐예요? 우리 모공이가 뭐냐면 모바일 공보단. 우리 모공이들이 먹방 한번 하자고 인친들, 트친들, 패친들 다 들어와서 하자고 그래서 어젯밤에 했죠. 어젯밤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일정하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9시 하기로 했는데 10시 반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배가 엄청 고팠겠다. 근데 그 10시 반에 떡볶이를 그냥 거의 한 대야를 사다 놓고 뭐 튀김 엄청 많았어요. 김밥도 가루 뿌린 김밥 있잖아요. 못난이 김밥, 순대, 이게 주먹밥? 주먹밥. 그리고 순대, 계란찜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는데 광주에서요? 네, 우리 저 캠프에서 선거사무소에서. 그 선거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광주. 무슨 동? 광천동. 광천동에 있구나. 터미널 옆에. 터미널인데. 그 이마트 바로 그 건너편에. 우리 형님 집 바로 옆이네. 빨리 형님한테 오늘 전화 드리세요. 방송 나오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방을 했는데 먹방이 아니라 나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재밌게 했더라고. 내가 저렇게 잘 먹었나? 강호동 저리 가라 했어요. 그 모바일 공보단 모공이들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SNS에서는 최고지. 정말 양영자 후보에 대한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건 간에 지금 SNS 온라인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중에 압도적인 분위기는 압도적 1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1위였어요. 검색. 그 기사 봤다. 가장 언급량이 많은 언급량이 후보? 많았어요. 이런 거 트럼프를 만든 구글. 다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지만 트럼프를 만들었던. 그럼 그게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새 광주 새천년 그랜드 비전.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적인 다들 것 같고요. 하는가 보다.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광주 센트럴파크 518m 빛의 타워 이게 뭐예요? 나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광주의 심장에 기아자동차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 광천동 거기 광천동 아니에요? 거기 딱 그 옆에. 근데 거기가 광주의 심장이에요. 정중앙, 거의 정중앙. 그 광산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광주가 확 넓어진 바람에 원래는 그게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50년이 넘은 기아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자동차를 제가 보면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중앙으로 이렇게 큰 도로가 관통을 하고 여기서 무슨 효율이 나겠나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제가 테슬라를 다녀왔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그 공장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고 와서 기아를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심 한가운데 회색 이 공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15년 됐는데 벌써 노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버몬트로 막 이전하고 있잖아. 근데 기아자동차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2의 금호타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기업 공시 자료 보면 계속 내연기관의 차들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빅그린 산단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지에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전을 해서 빨리 산업 재편을 해주지 않으면 기아도 순식간에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좀 위기의식.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뭔가 이전할 계획이 있었더만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걸 이전을 하고 거기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광주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서 상상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518m의 빛의 타워를 만들어서 5.18? 네, 5.18. 518m에는 5.18 관련 역사, 419m는 4.19 관련 역사, 315m는 3.15 관련 역사를 담아서 그 가치를 브랜드화해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 우리 민주화의 가치를 배우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갈 데가 없다는 말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어디 데려갈 데가 없어요. 무등산 어디 잠깐 가면 그럴 거 무등산을 갈지 뭐 민주화 묘지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시아문화전당 가자니 막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는 농성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시너지를 내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면 여수 밤바다만 해도 1,500만 명이 오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주 한옥마을만 해도 1,000만 명 가까이 오잖아요 연간. 그렇죠. 곡성에 기차마을만 해도 그 별거 없어요. 가보면 수백만 명이 와. 그러고 화순적벽도 있죠. 순천만 정원도 있죠. 한평나비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담양 소세원도 있죠. 근데 그런 천혜 자원의 관광 자원들을 광주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랜드마크에서 하루는 멋있다. 여수 갔다 와서 자고 또 여기서 자고 하루는 전주 갔다 오고 하루는 저 화순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그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들면 안 되고 광주의 역사를 담고 아픔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다 담아내는 랜드마크가 돼야 되겠고 센트럴파크에 51,8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스토리를 5.18 프랑스의 에펠탑도 전쟁의 아픔을 싣고 산업부흥을 해보자라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일본의 스카이트리나 고베타워나 이 타워들도 대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지진의 아픔을 딛고 산업을 좀 부흥시키자라는 국가적인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광주는 이미 저는 10년, 20년 전에 이 일들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5.18의 아픔을 싣고 정말 우리가 좀 미래로 나아가 보자. 산업을 부흥해 보자. 라는 스토리가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유치는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산업 기업 쪽에 30년 있었으니까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산업들을 제가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은 그대로 있고 공약이 실현되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사람이 오는 도시라야 돼요. 떠나지 않고 오는 도시라야 되고 세계인들에게 관심 있는 도시라야 되고 실리콘밸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를 그야말로 정도 1000년인데 새천년 새 광주의 첫 발자국을 이렇게 이 프로젝트로 소개를 했더니 광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설레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사실 랜드마크가 무등산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385만 명이 오는데 거기 정상에 소속대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가 우리 학교 이름 따온 곳이에요. 소속고등학교. 근데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63빌딩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은 남산타워 지금은 이제 N타워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서울 N타워 거기 정상이 대략 200m 정도 돼요. 63빌딩하고 남산타워랑 높이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518m예요. 그러면 이게 2배가 훨씬 넘는 거야. 이런 거를 아까 말한 그 아시아자동차 자리, 계단 자리에다가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 친구 이런 생각 못했죠? 지금까지? 광주에 하나 있었어야 될 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18m의 5.18 타워가 518m라고는 안 했지만 5.18 타워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은 10년 전 그 이전부터도 있었어요. 이것을 아시아문화전당 옆에다 뭐 하자, 뭐 무등산 근처에다 하자 했는데 다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해냈던 이유는 그런 가치를 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타워 하나 만드는데 4만 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4만 평의 자리가 아시아문화전당 옆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타워도 그냥 타워만 있어서는 이게 랜드마크 역할을 못하고 정말 우리 센트럴파크처럼 힐링 숲, 에코 공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1층에는 테마파크로 다 만들어서 호남이 예향의 도시잖아요.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가난해. 그래서 거기서 정말 본인들의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수익 모델도 찾고 청년들도 가서 뭐 축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지하에는 호남의 맛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맛거리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패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정말 허브로 만들어서 이 광주 전남 전북까지도 다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삼성에 기업에 있을 때 그 삭막한 사무실을 중앙을 이렇게 정말 넓은 중앙을 확 파가지고 뉴욕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나무도 심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퍼팅도 하고 거기서 축구 게임도 하고 차담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이제 팀에서 같이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성과가 훨씬 더 잘 나는 거죠. 아하. 지금 세대의 우리 청년들은 8시간 근무 시간 내내 앉아서 뭐 하라고 그런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서 놀아라. 그리고 쉬고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30분만 해도 8시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책을 하시는 우리 선거 사무소에 정책을 하신 분이 17년 동안 도시 개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국내 뭐 인천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또 조인이 돼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새천년의 그랜드 비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부산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항 그랜드 비전으로 20조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당장 2조를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광주는 과연 지금까지 호남에서 어떤 그랜드 디자인으로 그랜드 비전을 이 정부에 냈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정부 몇몇 분한테도 프레젠테이션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1조 4천억이 들어가요. 이제 컨트롤 파크 만들고 타워 만드는데 근데 1조 4천억이 아니라 14조 아니라 140조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을 된다면 예, 투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이 가슴이 뿌듯하고 기업체 분들한테도 제가 또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100% 다 투자 의지를 보이세요. 그래서 재원 마련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수익 구조가 날 것인가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직접 고용만 해도 2만 5천 명, 간접 고용까지 하면 41만 명. 실제로 한 사람이 관광객 한 사람이 하루 쓰는 게 평균 87,795원. 잘 알고 있죠. 그러면 2천만 명이면 4조 연간. 근데 2천만 명도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수 밤바다가 1,500만 명, 이쪽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광주만 보러도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저는 3,500만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타워이지만 빌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롯데타워 그게 552베타. 예, 대략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63빌딩 한 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원이 없으니까 훨씬 더 그렇죠. 아름답고 훨씬 더 저는 빛골 광주가 빛을 찾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광주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자 생각만 해도 그 울컥하네요. 제가 광주를 내려갔는데 광주 518 타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빛의 타워. 광주 자체가 이제 빛광자를 쓰니까 빛거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이밍도 잘하셨네요. 518 빛의 타워. 네, 518m의 빛의 타워.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말고 518 빛의 타워 말고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양양자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정치들과는 많이 다르더라. 근데 실제로 본인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광주는 자동차 밸리가 있어요. 자동차 현대기아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정말 거대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밸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가지 않게끔 하려면 4.13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스마트 전장 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전자 장치 산업이 있어야만 자동차 산업도 미래 자동차든 현재 자동차든 그쪽에 전장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전장은 99%가 다 반도체로 이루어지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4.13 때부터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삼성에서 전장을 하기 때문에 전장 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건 다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뭐 5공식 발상이냐, 뭐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오느냐 안철수 씨가 그랬죠. 안철수 가씨가요? 전 대표가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전장 산업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는 사실 지역 홀대에도 있지만 광주 자체가 문화예술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미지화 되긴 했지만 사실 생산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GRDP 꼴등.
그럴 때는 진짜 빌공약 공약이 아니고 필요한 도시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나 판교나 이런 쪽은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만으로도 작은 기업들만으로도 그 도시가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요. 이 위성 도시들은. 그런데 광주는 키 산업이 없으면 그냥 중소기업도 죽고 뭐 벤처는 더더욱 없고 스타트업은 꿈도 못 꾸고 이런 도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있는 우리 산업, 자동차 산업, 있는 우리 에너지밸리 이걸 살려내려면 스마트 전장이 와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스마트 바이오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반도체 밸리를 기흥, 화성, 평택, 이 아산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산업벨트를 광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대표 공약이에요. 조심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필요한 그 스마트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났어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빨리 제가 광주시장 직을 맡아서 그러네, 딱이네. 비즈니스네. 예. 이미 제안은 다 해놨어요. 스마트 전장 제안해놨죠. 스마트 그 정밀 의료 기기 제안해놨죠. 에너지밸리와 이 자동차밸리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 공장 좀 세우자 하고 제안해놨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비욘드 세미컨덕터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공장들이 인천에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 바이오 의약품, 복제 의약품 공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4가지로 제가 제안을 해놨고 광주시장 직이 되어야 이거를 현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이렇게 해보자고 시장 되고 와. 그럼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 답을 주고는 싶으나 민감한 어떤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가 공격받고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양규 후보께서는요, 85년에 삼성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하셔가지고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수석연구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상무까지 오르셔가지고 네. 사실은 양양자 이꼴 반도체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제가 2004년에 스위스 반도체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유넥시스라고. 유넥시스. 네. 그 회사를 다니다가 후에 미국 안전 인증 회사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두 회사에서 다 같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삼성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였었거든요. 왜? 왜냐면 밤낮 없이 연락이 오니까. 정말 저도 막 새벽 2시에도 전화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입 못하면 그거는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2등은 필요 없다. 선거하고 똑같아요. 기술 시장은. 여기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명문대 나온 고향 후배가 하나 있어. 네. 마차님이에요. 암기로 대학 들어가서.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대학 졸업하기도 꽤 지난 뒤에 어떤 사람 누리가 딱 마주 있는데 저 친구는 제가 듣기에 졸업하면서 대기업은 아예 안 봤대요, 시험을. 학교 때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력처럼 여성 출신의 대기업 상무 출신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완전 인생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실 현실 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방송으로 말고 현실 속에서 LG나 삼성이나 상무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죠. 정말 없죠. 진짜. 속으로 약간 흐뭇했어요. 인생이란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아니 정말 훌륭한 후배가 그것도 진짜 우리 태어난 데가 같은 이럴 수가 있냐고. 참. 근데 왜 인지 불렀어요?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아까 쌍봉리를 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청자분들이 오해하시기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후보님을 초대한 건 2년 전부터예요. 맨날 통화만 하고 끝났었지. 이렇게 만나려고 우리 마차님이 오신 다음에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요. 세상에 우리 서로 부모님도 다 알고요. 집안 내력을 다 알고 있는데 참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이렇게 성장해서 진짜 뭉클하죠.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로 해요. 네. 우선 광주에 전화해서 표를 좀 모아주시고. 네.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광주에 반도체 밸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공해 같은 게 없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서 광주를 그렇죠. 진화시키겠다.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구 100만의 도시에 바로 옆에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 건 광주가 유일하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장점 좀 살리고. 네. 근데 진짜 5.18 관련한 무슨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 생각들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이 자꾸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광주시 예산이 아마
제일 적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다 꼴등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랜드마크를 만들거나 하면 일단 예산이 될까 해서 아예 처음부터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지 그 안에서만 있었던 분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배경이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는 정말 광주 안에서 살고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을 잘하고 관료 출신들, 정치인 출신들의 그 광주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주는. 그래서 유일한 답은 양양자입니다. 그 광주가요. 자세히 보시면은 현직 시장들이 연임을 못하는 곳이에요.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내 느낌적 느낌은 그분들이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양자만큼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와 힘을 합쳐서 호남 발전, 광주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함께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함께 갈 사람이 저는 그랜드 디자인, 그랜드 비전이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별명 불도저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요. 최초의 연임 시장 뭐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기 내에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의 직접 영입한 영입인사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네요. 이제 시장이 되셨는데 뭔가 광주에 뭐가 잘 안 돼. 그럼 직접 전화를 해. 왜 영입하셨어요라고 막 빗받으러 가야 돼. 나는 우리 시민들 손잡고 뭐시여? 안 됐다고? 나 왜 데려왔는데?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누워 부리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다 시장 출마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장이 되고 싶다는 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문재인 영입 딱 그 당시에 호남을 얘기했을 때 광주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다녔었고 정말 우리 친지 엄마까지 다 살고 계시는 이 광주가 비교가 되잖아요. 광주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전체 뭐 서울이나 뭐 도시들 그리고 해외 글로벌하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이 광주는 너무나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광주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한데 그 광주를 객관적으로 보고 참 분노스러워했던 그 운명적인 일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영입 때 그 광주 발전과 호남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했고 입당 기자회견하는 그 순간에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어디로 출마할 거냐고 묻더라고. 비례대표 갈 거냐 뭐. 그래서 저는 광주 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했는지 보통 모르지만 비례대표로 가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뇌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광주 갑니다. 딱 답을 했어요. 그 길로 가는 연장선상인 거죠. 최고위원 선거대회에 나왔던 것도 제가 지도부로서 이 당을 샅샅이 파악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렵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겼던 것도 그런 가치를 향해서 가고 지금 광주시장직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광주를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전하고 내가 그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이 뭔가. 그래서 광주시장 직이죠. 그러면 그를 정말 도전을 해서 직을 얻어내야 내가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 길의 연장인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어떤 광주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늘 호남은 왜 대권 후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왜 대권 후보도 나오지 않느냐. 그거는 경제적 낙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얼핏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실 만한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광역 쪽에서는요 여성 단체장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안 나왔죠.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된 적도 사실 거의 없는 그런 거죠. 없었습니다. 광주는. 본인이 해내신다고 하면 네. 최초의 광역 단체장 후보, 네. 최초의 광역 시장.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까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느낌까지 왔어요. 네. 부정하지 마십시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남편이 오실 때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이게 나오시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한테 무조건 공통으로 지르는 질문 딱 이거 하나예요. 네. 복지란.
복지란. 지자체장 되시려면요. 예. 복지에 대한 관념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소외된 계층 없이 국가에서 소외된 계층 없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복지조차도 사실 먹을 파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파이가 있어야 나누는 복지가 되는 건데 우선 광주는 복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장 중에 복지만은 그래도 앞서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복지란 했을 때는 전 국민이 소외된 국민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그런 정책들을 써야죠. 양양자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우리는 성공만 보잖아요. 삼성, 상무 이런 성공만 보잖아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아까 지금도 계속 맺히는 부분이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네. 그게 복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힘들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확률이랄까 그건 엄청 떨어지는데 예. 누구나 다 그렇게 못했다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양양자는 특수한 사이보그 같은 거예요. 양양자가 정치에 나온다는 의미는 차별 없는 세상. 정말 공평한 세상, 평등보다도 저는 공평이 중요해요. 평등은 다 똑같이 한다는 의미지만 공평한 거는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평한 세상이라고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권의 대통령에 나왔을 때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가 있죠. 왜 우리 가족은 정말 이 미국 아메리칸 사회에서 주류로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오려고 하느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느냐. 굳이 왜 나오느냐. 우리 딸 잘 키우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정치에 나오는 순간 이 거대한 아메리카 미국에서 유색인종이 꿈을 꾸게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내 편이 왜 도대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막 이혼하자고 막 할 정도였으니까. 하긴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뜬금없이.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에 오면서 또 종교도 갖게 됐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항상 고달프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가고 또 가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이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 제가 고혼여지 않습니까? 고혼여, 고졸, 호남 여성. 그 학벌 색이 다 막히네. 네네. 성별 모든 차별은 없다. 제가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삼성하면요 은근히 지역차별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이병철 씨는 아예 대놓고 뭐 호남 사람 채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상고 나온 여성이 호남 출신으로 상무가 되는 거는 이제는 이제 뭐 후보님 이력으로는 좀 식상할 정도가 이야기가 됐지만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소소한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네. 일종의 민원 같은 건데 왜 구청장 나오시는 분들이나 어디 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전국이 다 똑같아. 쓰레기 버리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 김교웅 후보 인천 거기는 이제 왜 수도권 쓰레기를 우리한테 갖다 버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서울 쓰레기를 왜 인천에 갖다 버리냐고. 근데 지금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네. 재활용 쓰레기는 또 따로 걷어가고 또 큰 가구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죠. 네. 근데 아파트 단지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일반 주택 단지 같은 데는 누군가 그냥 무단으로 버려요. 스티커도 안 붙이고 쓰레기봉에 담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든 이런 사람은 무조건 뽑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람이 버려서 그 길거리에 갈 쓰레기가 놔져 있어. 그게 뭐든 간에. 그러면 피해는 열심히 봉투에 버린 사람들이 봐요. 그렇죠. 누가 버린지를 모르니 진짜로 무슨 벌금 매기는 것도 불가능해. 그렇죠. 그 표딱지만 다 붙이고 가요. 수거 거부 뭐 이렇게. 지자체분들이 그것은 저는 국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비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시민들 99%는 잘 버리잖아요. 근데 1%를 피해를 시민이 보게 만들어. 99%가 막 보게 만들죠. 그러면 시나 구나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저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는 다 잘 버리는데 한두 분의 그런 잘못 버린 쓰레기를 안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수거 자체를 안 해버리면 99명의 죄 없는 시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인 거죠.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민의식, 시민의 DNA는 바꿔주는 그런 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두 가지를 병행해야죠. 그렇죠. 항상 병행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나쁜 관행들은 바꿔나가고. 예. 시간이 이제 밤새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내 편도 그것도 오실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양양재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건. 할 말 따박. 그렇다고 거부감 느껴질 정도로 날카롭지도 않고 굉장히 좋으네요. 아유, 잘 이끌어 주셔서. 그거 있잖아요. 쌍봉댁 둘이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마시는 그런 느낌. 부드럽고 이게 막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실물이 훨씬 더 매체에서 보는 것보다 부드러우세요. 그렇습니까? 얼굴 상이 원래 그러시네요 보니까. 네. 카메라의 특성이 밝은 건 더 크게 그리고 까만 건 더 작게 보여서 실제 실물과 매체 화면에 보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실물이 훨씬 예쁘신 그런 거예요. 좀 크게 나오죠. 제가 크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시간으로 짧고요. 이걸로 양양재 후보를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란 것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어떤 이분의 매력,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오히려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요. 양양재 후보 관련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전에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년 전에도 날짜까지 잡아놓고 못 모신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저 때문이 아니고 후보님 바빠서 일정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다시 나오신 건데 2년이네요. 2년 만에. 말장난 잘하시는구나. 아침 개그도 좀 하시는구나. 자, 마지막이자 사실은 첫 인사일 수 있는데 예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광주 선거는 어느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낡음 대 새로움, 과거 대 미래, 그리고 기득권 대 변화. 분명히 우리 광주 시민들은 새로움, 미래, 변화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이 이래봬도 집권 여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입니다. 최고위원이시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이고 지도부로서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 교체를 해냈던 그 힘이 있는 지도부입니다. 이제 광주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정말 따뜻한 리더십, 포용적인 리더십, 그러면서도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지만 정말 추진력 좋은 이 양양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는 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광주의 힘이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그 전이구나. 18, 19, 20. 4월 18, 본 19, 경선 21이. 아니 본 경선 4월 18, 19, 20 맞구나. 예. 민주당. 네. 광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데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이제 정치인 다 되셨구나. 워딩이나 말이 이제 정치인 되셨어요. 2년이 걸리셨네 이렇게 돼. 압축 성장했어요. 압축 성장이요. 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뭐 당의 어떤 경선 후보로서도 있지만 인생 멋지게 살아온 어떤 한 인간을 잠깐 옆에서 1시간 좀 넘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행복합니다. 그런 시간이었고요. 혹시 본선에 가시면은 그때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예. 네, 우리 쌍봉댁 만나러 와야죠. 네, 꼭 오세요. 네. 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번째 약초입니다. 보통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만한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을 도둑맞은 기억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손버릇 안 좋은 학생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학용품 같은 거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뭐 지갑 같은 것도 꽤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갑 잃어버리는 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저희 아들 이제 졸업하고 재수 중인데 고등학교 계속 다닐 때 어쩔 때는 지갑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져가냐, 간식이라도 사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체육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네. 예,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애가 좀 안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뭐 여러 번 있었고 학교 다닐 때 자, 다 눈 감어. 그리고 훔쳐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용서해 주마. 그리고 손 들면 때리고. 그래, 손 들면 그래, 이리 손 내려. 예, 뭐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 기억이 저는 6학년 때 우유 급식을 돈을 걷어서
체육 시간에 너무 예, 뻔한 맞아요. 체육 이야기는 시간에, 체육 시간에 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눈 감아 그래가지고 의심되는 애를 딱 뒤진 거예요. 근데 걔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가방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분필이 가득 묻은 칠판 지우개 있죠. 이걸로 애 얼굴을 교실 앞에서부터 교실 뒤까지 이걸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감고 있지만 맞는 소리에 눈을 계속 감고 있을 수가 네. 없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엄청 잔인하다.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별로다. 네, 좀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네요. 차라리 하고 나서 그 가족 안에는 나중에 교무실로 와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굳이 거기서 이렇게 오히려 반항심만 더 크게 반발심만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애들이 맞아요. 나중에 길에서 내 만나지 마서. 그거죠. 아니 그거예요. 졸업하면서.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2대 잃어버렸어요. 그 기억에 그냥 남는 거예요. 워낙에 자전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막 아끼면서 탔는데 한 번은 집 밑에 묶어놓은 걸 가져갔고요. 한 번은 상가에 심부름 갔다가 화단에다가 묶어놨는데 가져갔어요. 그거 뭐 열쇠를 끊어간 거야? 아니면 그냥 잠궈 놓지 않았어요? 사실 자전거 열쇠 일반적으로 자전거포에서 파는 거는 끊기도 쉽고 네. 클립으로도 열면 열릴 수 있거든요. 과거가 저는 조금씩 나오네. 자전거 포라는 말 클립으로 정말 오랜만에 한다고요? 들었어요. 클립으로? 자전거포? 네. 예. 그 쇠 캐비넷 있잖아요. 서랍 있는 거 서류철 예. 넣는 거. 이런 거는 클립으로 그냥 열리던데요. 손재주가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손재주는 원래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따본 게 언제세요? 임진왜란때. 근데 자전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게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통으로 안 가져가고 아, 맞아요. 안장만 훔쳐가는 놈들이 그런 있어요. 애들 있어요. 예. 암장 그런- 좋은 거일 경우에. 네. 예. 좋은 거일 경우에. 근데 누가 내 안장을 가져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의 안장을 훔쳐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쇄 범죄가 돼요. 아니요, 이게 안장이 좋은 게 있어요. 예, 이제 좋은 게 네, 있죠. 좋은 걸 가져가지 아무거나 가져가지. 아 이게 좋지 않았는데도 네. 가져가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 거를 또 안장만 또 띄워야 되는. 야 이게 나를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리씨 차례에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도둑질 했더니. 아 했었어야 되고 막 까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야 이실직고 하시네. 그거는 왜냐면 약간 그 정상이 참작이 되니까 나도 당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어떤 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2번째 자전거가 좀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주도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지켜야 되고 도둑 맞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늘 이제 몸에 습관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어디 살아볼 만한 집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담이 너무 낮은 거예요. 담 높이가 지금 제 키가 뭐 172, 173 요 정도 되는데 가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담이. 네. 좀 형식적인 담이네요. 이 아주 담이. 형식적이죠. 원래 서울은 담할 때 엄청 높게 쌓고 거기다가 막 뭐 유리 박아놓고 유리 박아놓잖아요. 철망 감아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담인데 사실 돌담이 많아가지고 그럼 밀면 또 다 밀려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뭐 극한 직업인가 어디 보니까 이거를 기계로 좀 잘라서 탁탁탁 쌓으면서 시멘트도 붓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담이었거든요. 그게 하나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인 거는 그런 담임에도 불구하고 대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서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집에 문도 안 잠가 놓고 그냥 열어놓고 그게 85년도 일이에요. 1985년도. 그래서 뭐 갖고 나오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 그냥 아름다운 기억만. 야, 애들이 좋았다. 소중한 추억만 남겼습니다. 예, 추억만 아니, 남겼죠. 어렸을 때 우리 동네도 그랬거든요. 다들 네. 집마다 집 문 닫아놓고 사는 집 없었어요. 예, 그렇죠. 다 문 열어놓고 살았지. 저희도 이제 집을 마침내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정식으로 양옥집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을 지붕 개량해서 그 슬레이트라 그러죠. 그걸 얹은 그런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늘 진해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도 담이 돌담이었어요. 돌담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네 아주머니가 그냥 머리 내밀면은 집을 볼 수 있는 정도 높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집 목을 딱 내밀고서 그 제주도 말로 누구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문 열 필요도 없이. 제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뭐 제가 약초니까 약초이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제주도 말은 안 하고 리스닝은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 예. 보통 저는 왜 그러세요 하는데 제주도 사람 같으면
무사마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무사마시? 예, 무사가 외란 뜻이에요. 근데 지역마다 그 뒤에 토시를 좀 붙이는 게 달라요. 야, 어렵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심, 말씀 뭐 이런 걸 붙이고 지역이라고 다른 해봤자 동네는 다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인데 마을마다 약간씩 달라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이 대문도 저희 집은 대문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 나무 대문인데 일반 대문 하면은 큰 게 2개가 있고 작은 문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 보통 그렇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작은 문도 잠금 장치가 있는데 저희 집은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있긴 있대 그냥 형식적인 대문인 거예요. 누구든지 열고 들어오면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닫고 나가면 닫고 나올 수 있는. 저희가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그 중에 좀 하얀 발바리가 나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얘가 문을 열고 닫는 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딱 열고 나가고 싹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와서 문 열고 들어와요? 예, 문 잠겨 있으면 발로 딱 밀어 문 딱 열고 들어와.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 밥 줘. 막 그때는 이제 자기 나갔다 온 게 이제 쑥스러우니까 고기 귀 딱 내리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혼날까봐. 저 왔어요 하면서 와요. 근데 얘가 하도 다녀가지고 온 동네에 자손을 너무나 많이 번지시켰어요. 부러워. 온 동네가 하얀 발발이었어요. 아우, 내가 개만도 못하다니. 그런 집에 살아가지고 뭐 저희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문 안 잠그고 다녔는데 하루는 도둑을 맞은 거예요. 집이? 예, 집에요. 와, 그럼 놀랄 일이네요. 그 동네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놀랄 일이죠. 그렇겠다. 어떤 도둑이었냐면은 운동화를 빨아 널었는데 누군가가 운동화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 일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운동화 가져가면서 뭐 티셔츠 몇 장도 가져가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마을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싶어서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니까 범인도 금방 잡혀요. 정말 뻘쭘하겠다 잡히면. 그래도 뭔가 힘들어서 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 저희 집 뒷길이 학생들이 가는 길인데 저기 뭐 운동화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가져갔던 거예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그 애가 뭐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보죠. 운동화 좀 좋은 거였던 거 아니에요?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라면 나이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좀 하얀색. 그러니까 또 눈에 보이면 또 괜히 또 그 나이대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뭐 때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들을 잡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야 도둑 조심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무 뭐 조치도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뭐 문 단속 같은 거 안 하고 원래 그러려니 이렇게 했던 거죠. 아이가. 예. 되게 동화 같은 마을 그러니까 이야기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로서 뭐 개 패듯이 팼다던가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물건만 다시 회수하고 그것도 제가 회수한 것도 아니고 동네 형이 회수해가지고 주고 그냥 말 타일러서 보냈다.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그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다닐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 따라서 개빵을 그렇게 따라다녔대요. 그 개 모임 하는데. 네, 개 모임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막 모여서 화투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개빵 따라다니는 걸 너무 싫어서 제가 일찍 유치원을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나랑 안 놀아주고 자꾸 이 화투랑 이걸 하니까 내가 할머니들이 막 놀고 있으면 넘어지는 척을 화투판에 막 넘어지는 척을 해가지고 화투 몇 짝을 이렇게 탁 짚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 가방에다가 그걸 막 놨어요. 그래서 화투짝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타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손 빠르다. 아니 내가 봤을 때 할머니랑 짜고 할머니가 좀 쓰리고에 피박 쓸 것 같으면은 갑자기 들여놓아갖고 화폐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할머니가 코를 만지면 넘어져. 근데 귓볼을 만지면 화투짝을 숨겨라. 되게 진지한데 내가 그렇게 화투짝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더 슬프다. 이거 슬퍼져 갑자기. 그리고 할머니들은 슬퍼져. 이게 하나만 없는 거 가지고 벼도 쳤네. 하나만 벼도 이거 이 판 나가리 하면서 막 패 찾고 다니는데 할머니들은 게임이 그게 없어도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치고 계시다는 게 더 슬퍼. 그래서 한 번은 그 모임을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내가 똑같이 할머니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가방에다가 화투짝을 막 모아서 내가 이걸 화투짝을 딱 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순간 나한테 할머니 가방에 손대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얼음장같이 내가 화투 짝 뺀 걸 혼난 건 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마가 할머니 가방에 내가 손을 대는 줄 알고. 근데 유치원 다니기 전이잖아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안 대요, 제가. 그래도 그때 어렸을 때 따끔하게 혼나는 게 또 약이 된다니까. 성인 돼서는 또 안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오해라도 받을까봐 손대기가 싫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야. 대신에 이제 화투 짝에는 계속 손대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화투를 잘 못 쳐요. 화투는 못 쳐요? 숨기는 것만 잘하고? 나중에 한번 불러야겠네. 고소줄 때 분리할 때 한번 불러야겠어. 그래.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저도 고수도 못 치거든요. 갯빵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저희 이모님이 예전에 화장품 외판을 했어요. 예전에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문 판매였잖아요. 100%. 네. 제가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저희 그 외갓집 거제도에서 저를 데리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디 집을 갔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어디인지 잘 몰랐죠. 그때는요. 갔더니 그 이모들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냥 동네 어른들은 다 이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모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휘휘 둘러봤는데 이모들이 옷을 잘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촌이라서 해녀? 해녀가 아니고 그 몸을 파는 분들 가게에 갔던 거예요. 그걸 제가 어른이 돼서야 알았어요. 이모가 이모들한테도 화장품을 팔았구나. 아유, 그때도 알았으면 안 데리고 다녔겠죠. 네, 어린이 돼서 알았겠죠. 워낙 어려가지고.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이게 평상시 못 보던 모습을 봐가지고. 눈에 그 그리움이 아주 사무적이었어. 눈가 촉촉하죠. 촉촉하고. 이제 30년 정도 흘러가지고 제가 귀농을 해서 산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0가구 사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6.25 때도 잘 몰랐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제일 어르신 그분이 사실 6.25 그 참전용사세요. 지금 7세, 8세쯤 되셨을 거예요. 정신은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그 할머니하고 연세 차이가 한 3, 4살 되시는데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시고 귀가 굉장히 밝으세요. 할머니는.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담배도 엄청 많이 피우시는데 그거와 장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복불복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피우는데 그만큼 또 좋은 공기 많이 마시니까. 그 마을은 공기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와 단절된 마을인데 한 번은 도둑이 든 거예요. 우리 마을에. 야, 거기까지 가서 훔친다라는 진짜 그거는 정말 힘드신 분인가 본데 거기까지 가서 훔친다라는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문 안 잠그고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고 산 밑에 마을들의 집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은 반 이상은 문 안 잠그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마을 자체가 일반적인 그 뭐 경기도 근교에 보는 시골 마을이 아니라 거의 봉화 근처에 이제 안동에서 제일 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확 들면서 우리 마을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도둑이 다니면서 지갑에서 현금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처분할 이제 그 용기나 그런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작물을 처리할 방법은 없었고 그 시골에는 아무래도 은행이 좀 멀고 하니까 급할 때 쓰려고 현금은 좀 놔두거든요. 그러겠구나. 그걸 또 아는 사람이 했구나 그런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섭다. 그리고 낮에는 농번기 때는 무조건 일을 나가고 나가서 저녁에야 돼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루틴 자체를. 거기서 약간 농사 돌아가는 패턴을 아시는 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루틴을 저는 지금 배웠네요. 예. 조심해야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뉴스나 이런 게 또 이게 모방 범죄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잃어버리셨냐고 물어보니까 뭐 한 3만 원도 있고 한 2, 30만 원도 있고 아주 큰 돈은 있는 건 아니고 폐물 같은 것도 안 가져갔대요. 그냥 현금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수표도 잘 안 쓰니까. 글자 그대로 좀도둑이네요. 좀도둑이죠. 네. 근데 저희 집까지는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마지막 집에서 한 700m 더 들어가는 데라서 인건비가 안 나와. 이러면 겁나서 안 왔을 거예요. 이러면 또 웃겨. 근데 도둑 훔치고서 그 집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이 집에서 아까 훔쳤던 걸 다 놔두고 가. 너무 짠한 거야. 가게 없어. 옛날에 그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 뭐 전래동화 같은 거 이런 거. 저희는 그래도 자물쇠가 그 전자키가 있었거든요. 전자키에 핸들까지 달린 제일 비싼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문을 안 잠그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 비밀번호는요 동네 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어요. 뭐 용의자를 추리려고 해도 너무 많네. 그러면 열려도. 그 저희 반장님도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저희 집에서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또 해주시고 이제 겨울에 좀 나와 있는데 저희 집 터질 수가 있으니까 나무 좀 넣어주세요. 그럼 나무 불 붙여주시고. 그럼 이제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예전에 하고. 막 농산물도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농산물을 많이 훔쳐가요. 특히 곡식 같은 거 있죠. 곡식 그 추수한 다음에 벼 늘어놓은 거, 그 밤에 해놓은 거 많이 가져가고요. 고추처럼 이제 까는 거. 큰 이제 말린 고추 같은 경우에 한 포대를 가져가도 돈이 꽤 돼요. 그 고추는 돈이 되죠. 현금이. 예. 그러니까 한 600g이 한 근 보통 치는데 작년같이 시세가 좋으면 12,000원씩 막 가거든요. 600g이니까 뭐 한 조그만 봉지 하나 정도인데 만약에 큰 거 몇 개 실어가면 그 돈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많이 있어요. 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1년 동안 농사진 거를. 근데 사실 뭐 도둑이 양심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농산물 부분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캠페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외져가지고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제 뭐 경기도 근교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가끔 보도에 나오잖아요. 네. 어느 마을에 뭐 농산물 싹쓸이 당했다. 그런 분들은 나는 벌로 그냥 농촌에서 농사를 노역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농사진 걸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농촌에 없는 일손도 돕고. 좋은 생각이에요. 네, 차라리 이렇게. 박근혜 씨 추천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보면 개를 거의 묶어서 키우거든요. 맞아. 그게 너무 가슴 아파.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는 잡혀먹어. 예, 맞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는 얘가 돌아다니면서 밭작물이나 집안이 이제 다 열려 있으니까 이거를 난장판을 칠 경우가 있어서 싸워요. 그리고 닭 같은 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닭을 다 잡아 죽이거든요. 먹진 않는데 그냥 죽이는 거죠? 죽여요. 예. 근데 그게 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거기서 예. 보니까 시골에 갔더니 걔네는 정말 1m 예, 맞아요. 예.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책 같은 것도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없어요. 아예 개념 안 하는 없어요. 거죠. 그냥 걔는 집 지키는 용.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개 데리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쟤는 왜 먹을 걸 데리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락.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개를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시골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개를 키웠거든요. 교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 목사가 개 키우냐. 뭔 상관이지? 근데 그 선입견이 너무 짙어가지고. 식용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개가 짖게 만들고 또 개 쫓아낸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멀리 다 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쌍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개가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얘를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임도를 달리게 했어요. 안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희는 차가 앞으로 막 가고 얘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푸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걔가 했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절에 가 있잖아요. 절에. 교회 사람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요. 절에 간다고. 저도 절을 많이 다녀봤는데 절에 있는 개들은 잘 안 묶어요. 절에서 개 키울 때는 거의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또 절에서는 개를 안 잡아먹잖아요. 안 잡아서 그런가요? 고기니까. 실제로 거의 그래요. 그것도 불교 살생 안 된다고. 좀 특별한 경우죠. 웃자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자꾸 넘어가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둑. 여러분들은 이 도둑 하면 어떤 도둑이 떠오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요, 그 채널 2에서는 풀 버전으로 저희가 다 편집 없이 그냥 다 묶어놓은 거 패키지로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새날도 또 변화를 가졌습니다. 변화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그맨 김일이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를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새날 가족분들에게 또 특별 DC 어마어마한 DC 5,000원 할인해드리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김일이를 검색하셔가지고 김일희. 네, 일희예요. 일이 일비할 때 일희니까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마당이라. 네네.
저번 주에 김미리 씨가 사실 핸드폰 번호 얘기했었잖아요. 예. 불러줬잖아요.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저녁에. 핸드폰 번호 얘기했던 걸 빼달라는 거예요. 이게 새날의 정서상 맞지 않다. 자기가 새날에 누를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푸나님한테 다 컨펌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막 오히려 독려를 해도 이리 씨가 너무 마다하셔가지고 삭제해서 내보냈거든요. 연락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네, 그냥 SNS로 받겠다라고 왜냐면 하셔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새날이 독립운동 같은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 서술팔 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 때부터 들었는데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세게 방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세게 할 수 있나 내가 들으면서도 막 놀래면서 들을 때니까 근데 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고정 출연자인데 너무 사적인 거를 하는 건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가끔씩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으로 쪽지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예, 우리 김일희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